여러분, 단 한 번의 송금으로 350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구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 평생 아껴 모은 2천만 원을 손자 결혼 축의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통지서를 받고 무너졌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이웃 어르신들이 똑같은 일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통장 속 거래 하나하나를 24시간 감시합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도, 딸 결혼 비용을 도와줘도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증명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재정 상담을 해온 재정 컨설턴트 이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절대 몰라서 당하지 않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세금으로부터 지켜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모르고 넘기면 김순덕 할머니처럼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나 손자에게 돈을 보내드린 적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모르고 넘어가면 김순덕 할머니처럼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돈 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법인 세무조사에 AI를 도입했고 8월부터는 개인까지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뽑거나 자녀에게 송금하는 모든 내역을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의심 거래로 분류해버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데 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보내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을 도와주신 거였죠.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5천만 원 어디서 나온 돈인지 증명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황당하셨어요. 내 예금 해약한 돈인데 뭘 증명하라는 거냐고요. 하지만 통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았는지, 왜 아들에게 보냈는지, 그 돈이 정말 전세보증금으로 쓰였는지 온갖 서류를 다 요구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가족 간에 돈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고 조부모가 손자 용돈 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모든 거래에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돈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부에서 세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국민들 부담을 늘리는 대신 기존에 내야 할 세금을 빠뜨리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최정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이신데 딸이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해서 딸에게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셨어요. 2년 동안 꼬박꼬박 보내셨는데 총 2,4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증명해 주세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어요. 딸이 애 키우느라 힘들어하니까 도와준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하지만 매달 똑같은 금액을 보낸 것, 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서 세무서에서는 일부를 증여로 봤어요. 결국 증여세를 내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니까 무섭고 답답하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올바른 방법만 알고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데 10년간 자녀 3명에게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똑똑하게 준비하셨어요. 첫째 아들 결혼 비용 3천만 원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를 보관하셨고, 둘째 아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에는 전세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셨어요.
셋째 딸 사업자금 2천만 원에는 사업계획서와 상환계획서를, 막내 아들 학비 2천만 원에는 등록금 납입 확인서까지 모든 증빙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거든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할머니는 이 모든 서류를 차근차근 제출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증여세 0원이었어요. 모든 지원이 정당한 목적과 증빙이 있는 거래로 인정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예요. 같은 돈을 줘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부나 세무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돈을 벌고 투명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도 올바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듯이 새로운 금융 환경의 규칙을 배우는 거죠. 30년 전 여러분이 처음 은행카드를 사용하실 때도 어색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법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거래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거래는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뽑는 거예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 하루에 같은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뽑으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돼요. 그럼 2주 후쯤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요. 이 돈 뭐에 쓰셨나요? 증명해 주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기철 할아버지가 실제로 겪으신 일이에요. 70세이신데 적금 만기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니까 현금으로 보고 싶어서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데 2주 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돈 어디다 쓰셨나요? 소명 자료를 제출하세요. 할아버지는 내 적금인데 왜 신고해야 하냐고 하셨지만 결국 몇 달간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은행 적금 만기 증명서, 용도 소명서, 현금 보관 확인서까지 내야 했거든요. 그럼 500만 원씩 나누어서 뽑으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안 돼요. 컴퓨터가 이런 쪼개기 패턴을 다 잡아내거든요. 같은 날 여러 번 뽑거나 며칠에 걸쳐서 자주 뽑으면 컴퓨터가 바로 의도적으로 나눠서 뽑았다고 판단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거래는 가족 간 왕복 송금이에요.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가 며칠 후에 다시 받는 거래는 이제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아들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가 7월 5일에 아들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다면 컴퓨터가 이걸 가짜 거래로 판단해요. 광주에 사시는 김동수 할아버지가 실제로 겪으신 일이에요. 71세이신데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서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이걸 왕복 거래로 판단했어요.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이게 진짜 빌려준 돈인지 증명하라고 했어요.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안 받았고 용도도 애매하니까 가짜 거래로 의심받은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왕복 송금을 하신 적이 있으시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증여세 한도 초과예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고요. 그런데 이게 누적이라는 게 함정이에요. 매년 자녀에게 700만 원씩 용돈을 준다면 8년 후에는 5,600만 원이 되어서 6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와요. 제주도에 사시는 오말순 할머니는 10년간 손자에게 용돈으로 매년 650만 원씩 줬어요. 손자 교육비, 용돈, 생일 선물 등등 해서 총 6,500만 원이었는데 한도를 1,500만 원 초과한 거죠. 결국 15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가산세였어요.
증여세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 300만 원이 추가로 나왔어요. 총 450만 원을 내야 했던 거죠.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에요.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매달 500만 원씩 쓴다면 컴퓨터가 바로 잡아내요. 이 300만 원은 어디서 났나요? 증명 못하면 바로 탈세 의심받아요. 부산에 사시는 방현철 할아버지는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받은 퇴직금, 30년 전에 판 땅값, 매년 받은 농사 수입 등등. 이 모든 걸 지금 와서 증명하라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컴퓨터는 냉정하게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으로 판단했어요. 다섯 번째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메모 쓰기예요. 계좌 이체할 때 메모란을 비워두면 나중에 이게 뭘 위한 돈인지 설명할 수 없어요. 아들 전세 보증금 지원, 딸 등록금, 어머니 생활비 이렇게 정확히 적어두세요. 이 메모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대전에 사시는 윤성우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는데 메모 없이 그냥 송금하셨어요. 3년간 총 1,800만 원을 보냈는데 세무서에서 이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증명하라고 했어요. 결국 일부는 증여로 인정받아서 증여세를 내야 했어요. 단순히 메모 몇 글자 안 적어서 수백만 원 손해본 거죠. 그럼 이제 안전한 거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전혀 걱정 없어요. 첫 번째 황금 수칙은 모든 거래에 메모 남기기예요. 송금 목적을 정확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이게 증거가 돼요. 좋은 메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장남 김철수 전세 보증금 지원, 차남 김영수 2024년 2학기 등록금, 모친 생활비, 의료비 포함, 딸 결혼 준비금 일부, 손자 김민수 학원비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나쁜 메모 예시는 용돈 너무 애매해요. 지원금 목적이 불분명해요. 급한 일 구체적이지 않아요. 메모 없음은 당연히 최악이고요. 메모를 적을 때는 받는 사람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 황금 수칙은 증빙서류 보관하기예요. 전세 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학비 납입 확인서 등 모든 서류를 5년간 보관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기부 등본, 대출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교육비 관련해서는 등록금 납입 확인서, 학원비 영수증, 교재비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의료비 관련해서는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가족 행사 관련해서는 결혼식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장례식 부고를 보관하시고요. 기타 차용증, 합의서, 가족회의 회의록도 중요한 증빙 서류예요. 세 번째 황금 수칙은 일정한 패턴 유지하기예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보내면 컴퓨터도 정상 거래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매달 25일에 자녀에게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낸다면 이런 규칙적인 패턴은 컴퓨터가 의심하지 않아요. 반대로 위험한 패턴은 이번 달은 100만 원, 다음 달은 300만 원, 그 다음 달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거래예요. 또 어떤 달은 1일에 보내고 어떤 달은 15일에 보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갑자기 한 번에 큰 돈을 보내고 나서 몇 달간 안 보내는 것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상황들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정말 주의하세요. 자녀 집 살 때 도와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돈만 보내면 안 돼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자녀의 대출 관련 서류, 가족 간 차용증 또는 증여 확인서, 자금 지원 사유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광주에 사시는 최영딸 할아버지가 아들 집 살 때 2억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단순히 계좌 이체만 하고 아무 서류도 안 만들어 두셨어요. 몇 년 후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 2억 원이 증여냐 대출이냐고 물어봤는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 약정도 없고 상환 계획도 없었어요. 결국 증여로 인정받아서 증여세 2천만 원을 내야 했어요. 병원비 지원 시에도 주의하세요.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는 경우도 조심해야 해요. 병원비는 다른 지출과 달리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증명해야 해요. 병원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카드 결제 내역,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의료진 소견서를 보관하시고 송금할 때 메모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수술비 이렇게요. 혹시 지금까지 메모 없이 송금하거나 증빙 서류 없이 거래하신 분들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아서 큰 금액 거래들을 체크해 보세요. 특히 100만 원 이상 가족 간 송금,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1천만 원 이상 부동산 관련 거래를 확인하세요. 각 거래마다 목적과 배경을 정리해 두세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왜 보냈는지,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련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정리하세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서류들을 모아보세요. 가족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찾아보고 없으면 뒤늦게라도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이에요. 조금의 수고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고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대에 맞게 조금 바꾸는 것뿐이에요. 똑똑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도와주시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당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선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위험한 거래가 있어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가족 간 왕복 송금, 증여세 한도 초과,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메모 없는 거래. 이 5가지만큼은 꼭 피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세무조사를 90% 이상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3가지 황금 수칙도 있었죠. 모든 거래에 구체적인 메모 쓰기, 증빙 서류 5년간 보관하기, 일정한 패턴으로 규칙적으로 거래하기.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전혀 걱정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모든 걸 들으시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일들이에요. 단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메모 쓰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송금할 때 딸 생활비 이렇게 한 줄만 적으면 돼요. 영수증 보관도 그냥 봉투 하나에 모아두시면 되고요.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어려운 법률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거 꼭 해야 하나? 하고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한두 달 해보시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하시거든요.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세요. 울산에 사시는 박정순 할머니가 그런 분이세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또 배워야 하나 하고 짜증내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자 교육비 보낼 때마다 손자 민수 영어 학원비라고 메모 쓰고 영수증도 날짜 순서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쓰는지도 알 수 있고 나중에 찾기도 쉽고 좋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며칠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심이 되실 거예요. 혹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도 내가 다 준비해뒀지 하고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준비를 하시는 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시면 자녀분들도 나중에 훨씬 편해져요. 만약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거래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자녀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반대로 아무 기록이 없다면 자녀분들이 고생하실 거예요. 세무서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증명하세요 라고 하면 자녀분들이 답답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뭘 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우선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앞으로 돈 거래할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엄마가 너희들한테 돈 보낼 때는 뭘 위한 돈인지 메모를 적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 용도에 맞게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영수증 보관하라고도 하세요. 엄마가 준 전세 자금으로 집을 구했다면 전세 계약서 사본을 엄마한테도 하나 줘라. 등록금으로 썼다면 납입 확인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일이니까요. 둘째로 집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 보세요. 은행 통장, 적금 만기 증서, 보험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등등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그리고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특히 최근 3년간 큰 돈을 움직인 내역들은 따로 정리해 두세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왜 보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면 돼요.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이라도 적어 두세요. 셋째로 앞으로 돈 거래할 때는 오늘 배운 대로 하세요. 송금할 때는 반드시 메모 쓰기, 영수증 받으면 꼭 보관하기, 큰 돈 거래할 때는 관련 서류 미리 준비하기.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현금이 많이 필요하시면 절대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뽑지 마세요. 며칠에 나누어서 뽑으시거나 아니면 목적을 명확히 해서 뽑으세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사려고 2천만 원이 필요하시면 자동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차 사려고 뽑는 돈입니다 라고 은행에 말씀하시고 뽑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갑자기 큰 돈을 주시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돈만 주지 마시고 마음도 함께 전해주세요.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 돈으로 아이들 옷 사주고 남는 건 너희들이 써라. 이렇게 따뜻한 말씀과 함께 주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똑똑한 분들이에요. 세무조사가 나와도 두렵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혹시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내용들을 꼭 알려주세요. 정보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에 오늘 배우신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면 정말 무서울 게 없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즐기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